네, 122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복날 뜨거운 건 먹고 다들 한숨 돌리세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기운 참고 꼭 드시고 원기 충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더위도 물러갈 겁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저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 정치 인사이드. 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뜨겁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논란도 뜨거운데 내일이 광복절인데 네. 혹시 조금 전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 논란, 최근의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각자로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저도 인터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에는 적지 않았어요.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 예, 과거에는 적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권이 1948년도에 이제 주권을 회복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런 문장을 얘기하셨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 주권을 못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되찾고 이제 나라를 만든 게 1948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견해고요. 네, 이 부분은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최근 한 세대 정도 사이에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확립이 됐어요. 학계에서.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연 우리의 주권이 언제 확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게 과거의 사실인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순간에 그 주권이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 주권을 국민 주권이죠. 국민 주권을 우리가 획득했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사건이 임시정부가 이제 우리의 주권 거기에 임시정부에 임시정부 헌법에 보면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고종 황제가 주권을 상실한 순간에 그 주권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로 돌아가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잘 밝혀지지 않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권이 왕한테 있었다가 그것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건국을 하게 되면서 그 주권이 확립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된 학계 예전 얘기고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1917년에 조소왕 선생이
쓴 대동단결 선언문 같은 것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서구의 주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요. 당시에 1910년대 전후만 해도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과연 서구에서는 국민 주권이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렇게 그 주권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국권을 상실한 순간 1910년 이후에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으면 그 부분이 명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헌법에 이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좀 어리둥절한 부분은 방금 전에 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3요소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영토, 국민, 주권. 주권이죠. 예, 이 세 가지.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공식적인 우리 헌법 정신, 우리 헌법 정신은 뭐냐면 국민 그다음에 주권은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영토를 상실한 거죠. 그렇죠. 영토를 상실한 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의 상황인데 지금 이 뭐 표현이 제가 참 그러면 독립기념관장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주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권이 없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국민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국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 국적이 일본이라니까 일본인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토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서 그 논란 또 이어가자라는 그 취지는 아니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이 인사, 왜 인사가 이렇게 되느냐. 예를 하나만 더 들어가지고 최근에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안창호 씨가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인권단체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해왔다면서요. 자, 이런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그 독립기념관장께서는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자가 또 아니면 뭐 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죠. 네. 누구나 자신의 어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 이분은 우리 헌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 헌법 정신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문제고 그 우리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도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은 뭐 차별금지법을 하면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다. 그다음에 김정일 세습방조를 정당화하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다. 이 법이 생기면. 좀 황당무계한 정도의 생각인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헌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인권위원장이 되시겠다고 하니까 네. 앞에 이제 우리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케이스를 종합을 하면 부적격 인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부적격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되는 분. 반대 인사. 네, 반대되는 사람을 여기에 임명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어떤 그 취지 같은 것을 이제 아예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다 잘못했다라고 보고 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지금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임명이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관을 없애든가 아니면 기관의 어떤 그 목적 자체를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되겠죠. 법을 바꿔가지고 그 기관의 어떤 목적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취지에 반대되는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사실상 조직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지금 이제 반대 인사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특성이 돌려막기 인사 내지 회전문 인사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도 사실은 돌려막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앞선 그 두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성격이 있는데 좀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무슨 뭐 기관을 뭐 어떻게 하거나 그다음에 뭐 그 애초에 그 지위 자체를 이제 기관의 성격에 뭐 맞는 인사냐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건 성격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좀 아닌 아니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장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신원식 장관이. 신원식 장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신 분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1년도 안 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가장 큰 권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장성 인사에 관한 권한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아직 그 올해 장성 인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한 번도 행사를 못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그랬나?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럴 거면 당시에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이 신원식 장관을 임명했는지 예.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되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물러났겠죠 이분이. 그런데 신임 국방부 장관을 하신 분이 경호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특히나 잘한다. 입틀막 경우. 네. 잘 알려져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경호의 스타일에서도 좀 드러난 거죠. 그 이제 말 그대로 그 대통령에게 말 그대로 개인적인 충성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은 저는 경호처장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나라를 지금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되시니까. 아니 국방장관이라는 네. 게 꿈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야,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시키기 위해서 1년도 안 된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구나 네. 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대단히 충분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돌려막기에서 뭐 그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권익위 부위원장이 또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가고 이 사례도 사실은 돌려막기 인사잖아요. 네.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나타나는 배경이 아주 그 인력풀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겠죠. 네, 그래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 좁기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가시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 권익위에서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켰던 분이 갑자기 방송 전문가가 아닌데 또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뜻을 잘 관철하겠다. 어느 기관에서 같은지 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뭐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임명 과정에서 그런 꼭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치적 고위직에 가는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인권을 옹호해야 되는 분이 인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방송의 자유를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 될 분들이 방송의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례를 하나만 더 여쭤보죠.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건 반대 인사입니까? 돌려막기 인사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뭡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은 경산호위 위원장을 하시다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돌려막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대한민국의 그 노동 전문가가 정말 그 김문수 그 지명자가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밖에 없어서
경산호 위원장 현직 하고 계시지만 도저히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이분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거니까 국민의 고용,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책임지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이제 노동부의 핵심적인 기본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최근에 또 특히 최근에 이제 하신 얘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대부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적나라해서 제가 좀 옮기기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투표액이다라든지 그런 발언 했다면서요.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라는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노조를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뭐 노동자의 인권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좀 약간 이분의 어떤 생각이 의심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확립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진상조사 그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그리고 거기는 피해자, 가해자 등등을 다 포함해서 모두가 이렇게 이제 그 화해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은 4.3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하는 무장폭동이었다.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지지한 남노당이 주도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알려졌습니다마는 극우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유튜브로 1년에 5억씩 이렇게 수익을 올리던 분이시잖아요. 1년이 아니라 네. 토탈 4년 다 해서. 4년에서 5억을 그런 분이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노동부 장관을 그런 분을 시켜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인사 그 특성이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권 출범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뭐 돌려막기는 정권 출범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빼더라도 이른바 반대 인사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정권 초기에도 인사 참사가 있었죠. 네. 예, 그때도 여러 번 이렇게 그 낙마하고 이제 이런 논란이 됐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개인들의 자질이 좀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렇죠. 네,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자꾸 임명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그 사실은 작년 초에도 이제 이런 부터 이런 뭐 이념적 편향성 같은 것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직후에 대통령이 2년 만에 이제 그 야당 대표를 만나고 영수회담을 해서 이렇게 조금 화해 모드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니까 그 내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그 보수 결집을 좀 먼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야당과 아니면 뭐 중도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총선 때 이제 한번 이렇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를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총선에서 졌다고 금방 꼬리를 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지지를 좀 철회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집권 2년 차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그때 기록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집토끼부터 다시 좀 잡아야 되겠다. 네, 보수 네, 지지층을 네. 재건해야 되겠다. 예. 이제 그러면서 지금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분들에 대한 인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이제 강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지지율이 다시 30%대를 회복한
한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을 다시 재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수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 6월, 7월부터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보수 결집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뭐 지지율로 보면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대에 있다가 30%대로 올라섰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보면 사실 요 며칠 한 일주일 상관에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그 사면복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면복권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경수 전 도지사의 그 복권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았고 이건 좀 얹혀간 거고 핵심은 뭐냐면 조윤선, 그다음에 원세훈, 안종범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지지 세력과 다시 화해해야 된다. 이 주문이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있었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팬덤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네. MB 지지층이 있나요? MB 지지층이 개인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MB하고 밥을 그러니까 식사를 해서 네.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MB 정부가 사실은 그때 그 정치적 지지 기반은 뉴라이트였죠. 그렇죠. 네, 그 뉴라이트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팬덤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은 보수 시민 사회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결집한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건국절 논란 등등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를 복권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보수 시민 사회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거의 형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지지 세력을 지금 다시 회복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보수 결집을 하려면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지지 세력과 다시 화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전히 지금 왜 예전에 김기춘 이런 분들은 풀어주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풀어주고 거기에 있는 원세훈, 조윤선 이런 분들은 안 풀어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풀었던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면 받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원세훈, 조윤선하고 할 때 사면할 때는 또 복권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카드를 썼더라고요. 지금 구색 맞추기용 카드로 활용됐다 이런 거죠?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쓴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 질문 들어갈게. 보수 결집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보수층이 김경수 복권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어떤 보수층 여론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치되는 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의 입장하고 그 이제 그 최근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이 여의도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경쟁자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잠재적 경쟁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은 지금 이 임기 중에 보수의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김경수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윤선, 원세훈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그 복권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뭐 두세 명 이런 이제 그 거론이 됐지만 실제로 보니까 50명 넘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됐잖아요. 제가 명단을 보고 딱 알았는데 김경수 복권을 안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 많은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근데 김경수 복권을 안 해주고 이 사람들만 푼다고? 이건 도저히 균형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건 할 수 없이 한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용산의 깊은 뜻을 국민의힘이 이해를 잘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릴게. 지금 인사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려요. 네. 인사청문회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네. 뭐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거 이제 다시 이제 환기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이야기가 또 다시 따라붙을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는 다시 또 소환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경호처장이
최상병 사건에 지금 또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더 큰 사건에 저는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면 대통령을 잘 경호하는 사람을 쉽게 네. 말하면 좋게 표현하면 좌고우면하지 않은 인사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앞만 보고 달리는 인사입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된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미처 다 찾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장 예를 들면은 과거에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때는 차지철, 전두환 정부 때는 장세동 이런 분들이 경호처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측근 중에 측근이고 핵심 실세. 그다음에 당시에는 대통령의 그 안위 자체가 이런 독재 정부에서는 굉장히 국가의 안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죠. 민주국가에서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 개인을 경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 때는 그래서 처음으로 경찰 공무원 출신을 쓰기도 했고요. 군인 출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군 출신과 경찰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재 시절의 경호, 대통령의 경호하고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경호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다시 참모총장 출신이 경호처장이 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 격이 떨어지게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한다는 게 저는 잘 민주국가에서 납득이 안 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민주국가에서의 어떤 납득할 만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측근이다, 경호처장이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개인적인 어떤 그 경호처장의 자질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인사가 과연 우리 21세기의 민주국가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불타오르고 있는 논란은 독립기념관장 인사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방통위원장, 네. 뭐 지금 국방부 장관, 뭐 지금 너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이런 임명만 있어도 좀 논란이 집중될 텐데 논란이 되는 인사를 더 논란이 되는 인사로 지금 이렇게 맡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좀 이념 전쟁을 시작했다 그럴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네.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우리 이 독립기념관장께서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좁은 데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독립기념관에 더 크고 좋은 흉상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홍범도 장군의 어떤 또 그런 분들의 그 흉상을 광화문 내거리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 그 입장을 변호하는 그다음에 또 학계에서 이미 확립된 새로운 이론 그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분들을 자꾸 임명한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임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홍범도 그 흉상 문제 때도 저도 이렇게 학계에 좀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 뉴라이트 그 내부 인사들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많은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약속한 게 있다더라.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홍범도 흉상이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도 조금 약속한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일기 때는 좀 어렵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인사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인사가 좀 전면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또 총선에 지고 나니까 오히려 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는 지금 이미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은 보수가 먼저 분노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제가 이번 독립기념관 등등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내일이 광복절이니까요.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노회찬 의원이 예를 들면 광복의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되찾은 건데. 그러니까요. 노회찬 의원이 이런 표현에서 그때 그 진보 보수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만 일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구 연합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이 지금 맞는 상황인데 진보 보수가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광복의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이관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